교과서 118쪽에서 119쪽 보시겠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다. 자, 박정희식 경제정책의 특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수출 중심, 이거 다 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정부가 주도하고 수출 중심 그리고 공업 중심. 이렇게 박정희식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됐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그 노동, 임금, 저임금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저임금 그리고 저고가 정책. 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농산물 가격을 낮게 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농촌 문제라던가 노동 문제 같은 것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노동 문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119쪽에서 어떤 그 농촌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그냥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노동운동은 사실 이 단계를 보게 되면 1970년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좀 주목을 끌게 되죠. 1970년에 전태일 분신 사건. 자, 그리고 나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대규모 노동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1995년으로 가게 되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라는 전국 조직이 결성되고 또 1998년으로 가면 노사정위원회가 발족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진행되고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노동집약적 수출 공업 육성 정책.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의 특징이었죠. 자, 노동집약적 수출 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여성 노동자도 많이 늘어났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자,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반발해, 자, 1970년 전태일 사건이 가장 유명하죠. 자,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자, 이 사람은 분신하였죠. 자, 몸에 석유를 끼얹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분신을 했죠. 자,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1970년대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전태일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또한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늘어났다. 자,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훨씬 더 임금도 적고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생존권 보장. 자, 당시 중화학 공업 정책이 활발해지면서 노동자가 증가하고 대규모 기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통제했는데 1979년 YH 무역사건. 자, 여러분이 이 YH 무역사건은 박정희의 어떤 그 피살까지 가게 되는 그 시작점에 있는 그런 사건이 YH 무역 사건이죠. 여기 보면 YH 무역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YH 무역 여공들은 갑작스러운 폐업 조치에 항의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어 이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의 외신 기자회견, 그리고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어지게 되고 부마 사태로 가게 되죠. 여기 보면은 1970년에 전태인이 분신했는데 이 연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태인 분신과 관련해서 밑에 조금 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에 보면 대통령에게 전태일이 보낸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당시에 이제 노동의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죽으면서 어머니에게 결국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대규모의 노동운동으로 이어졌다. 노동조합은 전국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운동의 유대를 강화했고, 자, 1995년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수의 노동조합 전국 조직이 결성되었다. 외환 위기 이후에는 자, 노동자, 회사, 정부가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데 그 결과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98년. 자, 이번에 노동운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시로 몰려가다 보니 자, 이런 거 우리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하죠.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진행으로 이촌 향도가 심화되었고 농촌이 텅텅 비고 농촌 경제가 좀 약화되는 거죠. 농촌의 인구는 줄어갔고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점점 커졌다. 박정희 정부는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자, 박정희 정부가 했던 일 여기 먼저 곡물을 산지 가격보다 높은 간격에 사들인 후 소비자 판매가를 낮게 책정하여 매도하는 이중고가제를 실시. 정부가 근데 그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1970년대 자, 여러분들 이거 박정희 요거 성공했죠. 농촌 환경 개선을 목표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되죠. 자, 또한 도시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쌀 가격을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책정하는 저고가 정책. 자, 이로 인해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1970년대 초부터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자,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 한평 고구마 사건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평 고구마 사건. 자, 농협은 왜 우리를 기만하는가? 썩은 고구마를 보상하라. 이건 뭐냐면은 농협에서 이게 고구마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이거를 다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아가지고 고구마가 썩어 버려지게 되는 그런 사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농민들이 저항을 한 것이죠. 읽어보시고요. 한편 1980년대 들어 정부는 부족한 농업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촌 개발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농민들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다. 특히 축산 농가들은 속값 파동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속값 파동이란 게 뭐냐? 1980년대 초반 속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유구의 품종 개량, 사육 두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 때문에 속값이 오히려 크게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 초지 조성 허가를 얻은 농민들이 속값 폭락으로 대부분 목장 경영을 포기해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초지가 늘어나 황폐화가 가속화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80년대로 가면 미국 등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이 들어오게 되고 농민들은 값싼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대 운동 등을 전개한다. 정부는 1986년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포함해 한국 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 1990년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되었다. 그래서 이 농촌 문제는 하여튼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124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124쪽. 자, 여기 124쪽에는 지금 언론 이야기와 자, 그다음에 1970년대 청년 문화 논쟁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두 개 다 읽어보세요. 그 언론 문제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년 문화 논쟁도 읽어보시고요. 선생님도 한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대중매체를 통해 반공주의와 군사정권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국민교육 헌장을 제정하고 암송하게 하여 국가주의 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언론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유신헌법 선포 이후에는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본격적인 언론 탄압이 이루어졌는데 자, 이때 일어났던 게 언론소 운동과 출판 문화 운동이 전개된 거죠. 특히 이거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신문에 게재했는데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언론 자유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으로 신문사에서 기자들을 대량 해고를 하고 광고주들이 무더기로 이제 정부의 압박을 받아 광고를 해약하면서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기자들의 자유 언론 실천 선언, 우리는 자유 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멋집니다.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 요건인 자유 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떤 외부 간섭도 우리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자,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언론인의 불법 연행을 일절 거부한다. 만약 어떤 명목이라도 불법 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이제 언론인들이 단합을 해서 정부의 언론 통제에 대해 이제 반기를 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백지 광고 사태 같은 게 일어나게 되자 이 국민들이 나섭니다. 이 독자들이 모집 광고를 내서 시민들은 여기에 이제 막 광고를 실어주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신문은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살거든요. 자, 시민들이 격려 광고를 게재해 언론 자유운동을 지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70년대 청년 문화 논쟁인데요. 이게 뭐냐? 70년대에 자, 우리들의 젊은 우상 통기타, 지금은 뭐 통기타, 뭐 청바지, 뭐 생맥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퇴폐 문화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에는 이런 거를 퇴폐적인 문화로 몰아붙였죠. 자, 여기에 대해서 김병익이라는 사람의 오늘날의 젊은 우상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통기타와 블루진과 생맥주는 1970년대 청년운동을 상징한다. 소설가 최인호, DJ 그리고 이장희, 바둑기사 서봉수, 가수 양희은, 작곡가 김민기, 코미디언 이상용 씨 등 6명은 청년들의 우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퇴폐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 교회 열차 안에서 통기타 치고 춤추고 뭐 이런. 자, 한환상이라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신데 쓰셨는데 청년 문화는 창조적이라야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팝송, 청바지, 고고춤, 생맥주, 통기타 등으로 대표되는 표피적인 청년 문화일 뿐이며 기성 문화에 맞서 이를 극복하는 창조적 대항 정신의 청년 문화는 부재한다.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근데 양희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바지와 통기타가 잘못된 청년 문화의 상징인 것처럼 온통 잡아먹을 듯이 온 매스컴이 떠들어댔다. 난 참 화가 났다. 웃기지 마라. 청바지 통기타 가수인 나의 대답이다. 내 노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합창할 수 있는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바지 통기타 가수인 나의 바람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